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 NSS를 내놨습니다. 여기엔 비핵화와 북한이라는 표현이 전략문서에서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안보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오늘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가운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 최근에 미국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이 국가안보전략이 어떤 거고 또 우리한테는 왜 중요한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NSS, 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미국이 국가안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우선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 그 개념을 정리한 전략 지침서입니다. 전략 지침서.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안보, 군사 정책의 정치적 상위 문서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4년간 국가안보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이 NSS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NSS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요. 네네. 미국이 여태까지 이제 이전 행정까지는 분명히 뭐 국제적 가치라든가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실용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현실주의,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 자,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고, 네. 뭐 사실은 이게 이런 거는 이제 트럼프 1기랑 비슷하긴 한데,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면 더 이상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썼군요.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에 짊어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양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북한 관련, 또 뭐 북핵 관련 뭐 이런 건데, 이번에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니까 비핵화 또 북한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위협 본격화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미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 비핵화 이거 언급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북한 핵 보유를 트럼프 행정부가 좀 사실상 인정하려고 하는 건지, 정책 기조를 비핵화해서 핵 군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는데, 우리 양옥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빠진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북한과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냐, 뭐 혹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미국의 국익으로 봐야 할 겁니다. 미국의 국익인데, 이 국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재 끌고 가는, 미국을 끌고 가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사실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얻어갈 것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트럼프에게 이익이 되냐? 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키우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이익이 되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되려 북한과 관련된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이고, 되려 1기 때 김정은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 이미 해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뭐 노벨상 이런 거 바라고 하면 북한과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잘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제일 좋은 거는요. 북한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 종식. 예.
그 완전 좋죠. 그게 우선순위지 북한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너무 우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저는 되려 이 사라진 비핵화를 갖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의 중요성 자체가 한반도 자체로서 중요성을 별 바라보지 않고 즉 동맹 문제는 동맹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일단 중국 억제만을 중심으로 두겠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를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네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요. 원래 미국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뭐 그 5일 달러제에 기반하니까 중동 지역 안전이 우선이었고, 그다음에 유럽 안전이 굉장히 우선했고, 그리고 인태 지역 전체 안전이 우선이 되다가 중국이 문제가 돼서 중국이 제일 앞으로 왔는데, 자, 그 이외 것들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NSS에서 보면 어떠냐면요. 이번 안보 전략에서는 유럽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빠졌어요. 중동 그 우선순위 뒤로 밀리고. 그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예 북한은 언급되지 않는, 언급조차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선순위에서는 북한 문제가 밀린 것만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의 기조가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도 보면 검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참모들이 보면 아주 강고한 그런 이런 비핵화 원칙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승인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맥락상 보면 이 비핵화 맥락과 다 있어요. 되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핵 잠재력을 허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쉽게 바뀔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너무 섣부른 접근이 아니겠나.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함부로 못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뭐 트럼프가 뭐 모든 걸 미국 우선주의하고 뭐 어떤 막 그 수익이나 돈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과연 그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그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막 무슨 우리가 뭐 실제 말로 엿바꾸듯이 그럴 그것은 아니다.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위원님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이 군비 통제 군축 핵 비확산 백서를 보니까요. 기존에 언급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 삭제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우선순위 밀린 겁니까? 이건 또 의미가 뭘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셈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달라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한반도 정치의 우선순위는 결국은 현상 유지인데 이 현상 유지가 어떤 현상이냐면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현상인 겁니다. 즉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한국같이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과 동맹인 나라와 접경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정권은. 그럼 북한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 생존에서 사실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름 거리를 더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뭐 한국을 보고 모델 알라이 거의 뭐 그 동맹의 모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차관이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자, 게다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미국 CSIS 가서 이제 안미 경중 시대 지났다. 뭐 물론 그게 중국하고 나쁘게 지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현실 인식을 보여줬단 말이죠. 중국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답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그 중국 열병식 때 시진핑 푸틴, 김정은 셋이 같이 이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 그런 나름 북중러 삼각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중국의 비핵화 지지 문구를 삭제한 것도 결국 그런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북중러 삼각 연대를 활용하는. 굳이 뭐 그 자기네가 더 공고히 결속을 하고 있는 북한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은 굳이 거기다가 또 이전처럼 막 포함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비핵화가 삭제된 의미 무엇냐에 따라서 우리 안보에 뭐
뭐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 하지는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추구를 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현상을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뭐 자체 핵무장론이 그렇다면 뭐 이게 북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뭐 용인까지는 아니어도 이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본다면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미국 전문가 뭐 국내 전문가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현실화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고 보시겠네요. 만약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애초에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요. 네. 정치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와 상관없이 워싱턴 쪽에서 이 안보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이 비확산론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고 혹은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네. 대부분 비확산론자들이 대부분 안보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이것을 허용해 줬다고 하더라도 다음 행정부가 민주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또 이 규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무슨 이제 뭐 엘브리지 콜비나 이런 주요 인사들이 뭐 한국도 뭐 핵무장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해서 네.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 발언의 맥락은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요, 한국이 어떤 그렇게 가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책임지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 네. 너희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는 뜻이 더 강했어요, 그때 맥락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고 접근을 했다가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네. 이 원잠 이번에 그 승인과 관련된 것들 자체가 네.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아마 최대한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잘 캐치를 하고 접근을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최대치일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미국이 대만 또 남중국 해상 중국의 무력 팽창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요해 보이는 게 제1도련선입니다. 양욱 의원님, 일단 제1도련선이 뭔지 또 이게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제1도련선 이게 언급이 됐습니까? 이번에? 당연히 됐죠. 예. 이 제1도련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이 섬들의 연속선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사실은 이게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구상이기는 한데, 자, 중국이 이제 최근에 해양으로 나가면서, 원해로 나가게 되면서 네. 그 나가는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제1도련선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제1도련선을 중국은 돌파하지 못하면은 원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 2049년까지 해양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제1도련선이 돌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국가안보 전략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센 말인데요. 네네.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어야 된다고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어서 중국을 제1도련선에서 막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담고 있어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걸 제한을 하라는 걸 직접 한국과 일본이 역할해달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맹을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존재였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동맹들이 트럼프는요 이 동맹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은 중국을 막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 했으니까 우리 안보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민감한 문제가 됐네요. 뭐 예상은 했지만.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능력을 줘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억제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새로운 능력이라는 게 네. 결국 그게 원잠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비슷한 어떤 뭐 조치를 일본에 대해서 할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 놓고 막상 중국에 대한 태도가 또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처럼 그렇게 경쟁적이진 않아요. 치열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 이런 식으로 규정했었잖아요. 중국을. 예, 규정은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요. 네. 이번에 중국을 바라보는 건 결국 뭐냐면 경제 위주로 지금 중국의 위협을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네. 그 미국이 결국 원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만을 강조를 하면서 네. 군사적 위협을 강조해 왔던 것이 이제 여태까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네. 되려 군사적 갈등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과 공존을 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군사적 갈등 최소화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좀 공존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 그 전략에서 보여졌다는 일부 있는 말씀이시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규범, 규범, 가치외교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은요. 네네. 일단 단기적인 국익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중국의 생산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숨통을 좀 틔워준 것이 아니냐. 네네. 자, 이제 이런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단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제 사드 배치 때 중국이 온갖 막 보복 조치하고 막 갈등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미국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약간 데자뷰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되게 고조되는데 미국이 별다른 또 입장을 그렇게 좀 약간 제한적으로 입장을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 동맹 차원의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서지 않았어요. 이게 양욱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줄타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제 지금 국제 질서 자체가 미국이 없는 국제 질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일단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네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안전하려면 되려 역설적으로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지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일본처럼 너무 오버스텝을 해서 중국과 충돌하는 형식으로 나간다? 그럼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 이렇게 컴피티션을 전략 경쟁을 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실제 트럼프 입장은 이걸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드는 거지 중국과 전쟁하고 싸우는 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본이 약간 무리한 주장으로 갈등을 빚는데 거기까지 쉽게 끼어들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려 저런 일본의 실수를 더 활용을 하는 모습을 더 보이겠죠. 그러네요. 실제로 우리 동맹국이 중국보다도 더 우리에게 뭐라 그러나요? 그 무역에서는 더 손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도 안보상의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결국 뭐냐면 결국 이 관세 협상과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미국에게 양보를 했지.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걸 또 성과로 얘기하고. 근데 막상 중국을 향해서 지금 관세 싸움에서 별로 성과를 트럼프가 크게 거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맹국들 왜 호주머니를 잡고 저기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 국방차관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 동맹국 국방비 글로벌 스탠다드가 GDP 대비 5%다. 이제 여기에 맞춰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서 한국이 국방비 GDP 대비 3.5%를 올리기로 한 점 언급하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다. 모델 얼라이언스라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관세 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뭐 군사비 지출이나 무기 구입 여기에 만족감의 일단을 드러낸 거라고도 보이나요? 그러면서도 더 많이 올려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충분히 만족감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무기 체계를 뭐 250억 불 뭐치 사고 뭐 주한미군에 330억 불 정도를 뭐 계속 투자하고. 자, 이거는 엄청난 성과거든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네네. 구체적인 액수도 나타난. 그러면 이런 거는 당연히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자신의 성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도 따라와라. 뭐 이런 예, 맞습니다. 얘기도 다른 되고요. 나라들도 봐라 이렇게 하지 않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미 국방차관도 동맹의 국방비 증액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3.5% 맞췄더니 5%가 글로벌 스탠다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양욱 의원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행정부 내내 우리 안보 비용, 뭐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어떤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세요? 계속 성과를 요구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 그때마다 무엇을 들어줘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치 세력이고 비슷할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과를 보여주려 한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좀 저쪽에게 성과가 되면서도 가급적이면 좀 우리에게 부담이 덜 되는 그런 해안들을 좀 더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려고 하는 저쪽의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어차피 필요한 거 위주로 뭐 무기가 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윈윈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 그 뭐 예산에서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트럼프 재임 기간 그럴 거라는 예상은 들지만 그런 윈윈하는 그런 공간을 찾아야겠네요. 어차피. 근데 사실은 지금 저는 정부가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파고들이 더 닥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간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관해서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정부가 공을 들이고 해서 많이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더 이상 세계 경찰을 하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세상에서 미국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양욱 위원님 그리고 이번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파트너국의 항구와 시설 접근권 요구한 게 들어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경찰 노선을 앞서서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세계 전체에 대해서 이 군사적인 영향력 미치는 것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부담은 최소화하되 어쨌든 자신들이 영향력은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과의 관계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파트너국의 항구와 시설 접근권 이런 것들도 영향은 계속 미치고 싶은데 자신들의 부담은 최소화한다. 이런 거에 한 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 네. 위원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그다음에 대북 공조 방안 논의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이 시기에는 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논의를 하게 될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그 경제 뭐 혹은 관세 관한 이슈들은 또 경제팀에서 해결을 해야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국방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네. 이거 뭐 지금 사실은 뭐 이거 미국서 건조하는 거냐 한국서 건조하는 거냐 지금 계속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무슨 뭐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겠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어쨌거나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잡아야 될 거고요. 예. 국방 예산을 우리가 늘려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에게 뭐 얼마 지원하기로 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원자력 추진 잠수정과 연결된 이슈인데 네.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혹 개정할 부분은 서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를 바꿔 나가야 할 건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또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점에 집중해서 국익을 챙겨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예측이 쉽지 않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분투를 해왔고, 네. 저는 여태까지 성과는 그닥 그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구조라는 것이 결국 미국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국가 전략 수정 안에서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북한 비핵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안보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방향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국가안보 전략 나왔지만 국방 전략이라든가 군사 전략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